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번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목이 이스라엘이 무서운 이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 지금 이스라엘 편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 이게 내가 이스라엘 편을 든다거나 이스라엘의 전쟁의 명분이 옳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옛날부터 정말 손자병법 시대에서부터 늘 하는 말이 적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전쟁이 한번 끝나면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에게서 배우고 이긴 자와 진 자에게서 장단점을 분석해라.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이긴다라는 게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 교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분석하는데 단점을 분석하면 박수치고 장점을 분석하면 화내면서 당신 누구 편이야 이러는 거죠. 이것도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나라,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군대는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가자 전쟁 보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주문처럼 반복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야 이제 드디어 5차 중동전이다. 중동전으로 간다. 문득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 전쟁은 역대 중동전, 과거의 중동전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 1차, 2차, 3차 할 때도 다 이스라엘이 불리하다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국제정세가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약했지 국제정세는 유리했거든요. 미국과 서방이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하고 서방이 여력이 없습니다. 서방 각국에도 무슬림 세력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도 인구 중에 상당히 많고,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인권 문제라든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의식도 많이 변했죠.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의 인권 문제, 고통 문제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한다,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전술적으로 불리한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일단 이스라엘군의 특성이 동원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하마스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직을 다져왔고, 더욱이 시가 들어가면 또 이제 시가전을 해야 되는데, 시가전이라는 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보여드렸지만 도시 초토화시키고 민간인 희생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시가전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하다. 그걸 하려면 아군의 피로 채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병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하마스가 준비를 철저해서 600km에 달하는 지하터널을 파놨다. 결국 시가전이 늪이 되고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에게 이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헤즈볼라나 이란이 또 참전한다면 이스라엘은 양면전쟁, 삼면전쟁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은 도와줄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여론도 좋지 않다. 장기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전이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하기 힘들다. 이게 처음에 대체적인 판단이었죠.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가 이 전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됐어요. 자, 첫째, 이스라엘은 동원체제니까 장기전은 못한다. 이스라엘은 항상 속전속결, 선제 타격을 하는 전술이었다. 우린 이렇게 전쟁사에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피지기라는 말을 늘 하는데, 자신의 약점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스라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보통 나라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속전속결 고로 선제 타격으로 간다라는 해답을 두면 플랜 B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플랜 B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동원을 해서 전면전을 하면 기업의 3분의 1, 4분의 1의 병력이 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6개월 정도 전쟁하면 나라가 파산하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려면은 동원 체제를 이제 해체하고 뭐 상비병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국력이 따라주질 않는다. 그럼 보통 나라들은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선제 타격, 속전속결로 밀고 간다라는 걸 붙들고 이제 그것을 국가의 전술, 승리의 전술로 붙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역사를 보면 이 정도에 안주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뭐 내가 내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동원체제니까 열흘 2달밖에 못할 거라는 거 아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마스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까지 강력한 정규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초반에 어느 정도 기선제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하면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가전이라든가 하마스 소탕전이라는 것이 이게 끝날 전쟁은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닌데 꽤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 지하 터널을 파괴하고 이스라엘군이 큰 희생 나지 않고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든지 로테이션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 놓고 보니까 내가 말했던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장기전에 대한 이런 로테이션 체제를 이미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 이스라엘은 지난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 여론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같으면 가자 진압해서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을 거예요. 군사 전력상으로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도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적은 편이거든요. 맹목적인 초토화 전술은 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놨다. 이거는 로테이션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 전략과 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돼요. 하마스가 만들어놨던 지하 터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가전의 어려움 등등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분명히 준비해 놨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거의 도면을 갖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중요한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위장된 중요 거점 모든 지하 터널은 지하철처럼 중간에 정거장 같은 데가 있어야 되고 뭐 파이프가 하면은 중간에 압력을 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센터가 다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런 센터도 상당히 다 알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지하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부대나 어떤 전술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뭐 물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거 실패한 것도 있고 몇 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600km나 되는 지하 터널을 도대체 어떻게 소탕할 거냐. 이거 완전히 스탈린그라드 수준의 늪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완전히 일축해 버렸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대비돼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내부에 대한 정보망 같은 거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갖추고 있었어요. 자신의 약점은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그러나 자신이 아는 약점은 그 약점이 생기는 이유도 다 알기 때문에 대부분 핑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여러 번 승리했고 상대가 약하다면 더더욱이 안주하는 게 전쟁사의 정석인데 이스라엘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전 세계 전쟁사를 다 공부해서 아무도 이런 걸 하지 못했다. 다들 이런 식으로 못하더라 하는 부분을 한다는 거죠. 프로세나 독일이 러시아까지 합친 유럽을 상대로 지구의 절반의 세력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술 만들고 뭐 참모 체제 만들고 난리 쳤던 거 그런 것의 교훈을 완벽하게 재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거에서 말하다가 하나 빼먹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이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분열돼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뭐 정말 나라가 두 쪽 나는 식의 여론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던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좀 고생 좀 할 거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도 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전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정치적 체제 유지라는 아주 불순한 목적이 들어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돼서 상대에게도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자국민에게도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러다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점점 더 무리수가 커지면서 정권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네타냐후 정권이 결국 이런 늪에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직도 뭐 그렇긴 해요. 빠지긴 빠질 거다. 근데 그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 복잡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와 국제 정세와를 치고 나가는데 자기 국내 정치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작전을 선택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불합리하고 결국 자멸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뉴전사에서 쿠르스크 할 때도 그런 말 했지만 만슈타인이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기동방어를 하자고 했을 때 히틀러가 절대 안 된다고 맞싸우라고 해서 또 이제 몇백만이 죽어 나갔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많은 병력을 독일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뭐 여러 지역의 군대를 동원한 연합군이었거든요.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하고 뒤로 밀리게 되니까 소련군이 또 그쪽을 노리기도 했지만 뭐 이탈리아군 군단이 녹아버리고 불가리아군 군단이 녹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이제 히틀러의 끝이 왔구나. 그러면서 동원을 이제 요청을 안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무리한 작전을 요구하게 되고 작전상 후퇴 안 된다. 후퇴하면 얘들이 군대 안 보내고 반발 일으킨다. 이런 정치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사실 쿠르스크 전쟁에서 독일군이 큰 피해를 입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등에 타고 줄타기를 하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게다가 뭐 하마스, 헤즈볼라, 미국, 중국, 소련 뭐 오만 나라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했어요. 내가 봐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아직 못 찾았고요. 뭐 결국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엄청난 로디오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얘들 하는 걸 보면 세계가 예상한 것보다도 오랫동안 별난 기법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도저히 생각도 못한 방법들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질 구출은 안 되고 휴전 협상은 길어지고 헤즈볼라는 친다고 그러고 이란도 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도부 암살 작전으로 막 나갔어요. 한이의 암살 같은 경우도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돼서 이란이 분노해서 결국 역공당한다. 다들 이렇게 해서 꼼짝도 못할 텐데 이거를 해서 이란이 뭐 보복하겠다 어쩌고 하고 아직도 보복 못하고 있어요. 언제고 보복할 거래. 그 말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 언제고 하는 척하고 그걸로 끝내고 퉁치자는 얘기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밀당들 누구를 어디를 암살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암살하나 보다. 군대로 치지 못하고 3년 전쟁의 고통을 받으니까 뭐 이게 지도부 암살이라는 방법을 택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 내부에 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걸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나오냐. 예를 들면 내가 상대를 쳤을 때 얘가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칼 들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차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끌고 오잖아. 오늘도 48시간 비상경계령 어쩌고 하면서 이스라엘 국내 한번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 선제공격한다고 어디 한번 슬쩍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사실은 미사일을 뭐 수백 발 쐈다고 그러지만 결국 제한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끝냈어요. 이런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주고 더 세게 나가고 예상 못하게 뒤통수 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일단 정보와 판단 능력이에요. 그 중동 세계나 세계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나라들 지금 여기 얽힌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수십 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과 정보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헤즈볼라나 이 뭐 하다못해 한이의 암살 같은 것도 진짜 우연히 어느 날 누구 매수해가지고 이런 암살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7번 실패했다. 정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실패하는 것도 있고 겁주는 것도 있고 이 첩보전의 세계라는 건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지하 터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필요할 때는 그냥 이번에 필요하니까 A급 애 하나 잡자. 그냥 바로 잡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디테일의 첩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마스나 이런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유럽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래서 첫 버전은 그냥 제임스 본드가 정보를 빼오는 게 아닙니다. 매수해 놓은 사람, 우리 편인 사람, 거저 도와줄 사람, 이만큼 줘야 도와줄 사람, 협박해야 도와줄 사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압력 놓고 하면서 예상하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과로 몰아가는 건데, 이런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과거에 유대인들이 세계에 깔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엄청난 노하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조직이 없어 못하니까 어떤 장점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보통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분석하는데 주식은 언젠가는 오르고 언젠가는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거 듣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두 번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곧 폭락장이 옵니다. 곧 뭔가 잠시 조정이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쩌라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 얘기 듣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냐고. 주식 투자를 할 땐 하는 분 이렇게 하지. 근데 완벽하진 않지. 그럼 진짜 완벽한 거 뭐냐? 내일 모레 어느 주식이 오전 내내 떨어지다가 오후에 2배로 뛸 거다. 만약에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신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정보하고 이런 식으로 밀고 땡기고 뭐 저기 누구 암살하고 하는 거 보면 거의 3번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세를 분석하고 정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수준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번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정보는 제임스 본드처럼 빼오는 게 아니라, 또는 상대방에서 누가 무슨 고정 간첩이 전해주는 이것도 다 하급이야. 진짜 정보는 거래로 얻는 거예요. 다양한 국가와 거래를 하려면 내가 거래할 자산이 많아야 돼요. 다양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물물 교환에서 이득을 보려면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내면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내가 수달 가죽을 주고 쌀 한 가마니를 얻었다. 수달 가죽을 팔면은 쌀 반 가마니밖에 못 사는데, 너무 심했나? 수달 가죽을 팔면 쌀을 10가마니 사는데 내가 수달 가죽을 팔아서 12가마니를 얻었다. 내가 이익이야. 이게 정말 초등학생 계산법이죠. 수달 가죽을 주고 쌀을 한 마를 얻었어. 엄청 손해본 것 같은데 사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은행장인 오빠한테 가서 제 대출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떼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은 기본적으로 물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해와 내면을 정확히 알아야 쟤들한테 필요한 걸 내놓고 거래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는 기본적으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토대로 예측하고, 그런 예측하에서 또 이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결국은 주어진 거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어떤 표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한의의 암살이라든가 뭐 이 나라랑 치고 저 나라랑 치고 오늘 비상경계령 뭐 선제 공격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서커스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자 전쟁 6개월, 특히 오늘 뭐 또 전쟁 난다 어쩐다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전쟁이 솔직히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해야 휴전이 될지, 뭐 또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타냐후 정권이 얼마나 갈지, 어떤 걸 결과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나 있을, 지금 줄타기하고 서커스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정말 피해 서커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6개월 동안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얘네들 무섭다.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거,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지 않고 내 안의 문제와 밖의 문제가 터졌을 때 안의 문제를 위해서 밖의 문제를 희생하고, 지금도 맨날 그러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하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임진왜란 병자호란 생각하면, 아니 전쟁한 지 몇 년 됐다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준비 안 돼 있나, 이런 게 너무 많거든.
그게 다 보면은 내적인 논리, 정치 논리에 밀리고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이번에 운 좋게 이겼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지만 좌우간 못한다. 다음엔 안 오겠지. 이런 식으로 깔고 앉아 있는 역사를 보고 있는 저로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초강대국 선진국 수준에 있다면 이걸 해야 돼. 우리는 어차피 매일 입으로 그러잖아.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있다고. 이스라엘이 뭐 세계 저기 인구가 뭐 100대 1이야. 1000대 1 뭐 몇십만 인구인데 1억의 무슬림 이제 1억도 더 되지. 몇 억에 쌓여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인구 숫자에 의한 것이고 인구 숫자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는 서커스를 할 자세나 돼 있는가? 이런 건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나갔다가 이스라엘 문제 보면서 떠오른 게 이거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